지금부터 녹화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옆에다 펴놓으시고 필기도구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다 영상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혹시 아직 안 한 친구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수학고 오리엔테이션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3주간의 가정학습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수업이 됩니다. 오늘 수업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4월 한 달간 6번의 수업은 1단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로 우리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걸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13일, 17일, 20일, 20일, 27일, 29일에서 총 6차시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6번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소음이 크게 들리는 거지? 여러분 주변 환경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지금 계속 마이크가 잘못돼서 그런지 지금 누가 지금 화면을 계속 건들면서 엄청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하는 거 듣는데 문제 없어요? 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수업계획서를 써놨어요. 근데 이 수업계획서는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단원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심화국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어떤 목표를 가진 과목인지를 설명하고 1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화국어는요. 선생님이 이거는 앞서 우리 가정학습 기간에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심화국어는 초, 중, 고 공통 국어라는 과목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학문적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교과가 바로 심화국어 수업이다. 그게 이 심화국어 교과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차례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례 같이 펴면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3단원하고 4단원은 이미 가정학습 기간에 살펴봤고요. 온라인 대학교 공부하게 될 첫 번째 단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원명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1단원.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그렇지.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소단원이 2개가 달려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소단원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의 조직과 전달. 이렇게 소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이 이 심화국어 수업의 목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정확한 단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심화국어라는 이 교과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공부할 때, 학습할 때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해요. 대학 공부. 그렇지.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그렇지. 학문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떠올려 봤을 때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보세요.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요. 내가 공부하는 학문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집한 또 분석한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소단원 1 정보의 수식과 분석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차례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왜 중요하냐면 네. 교과서에는 많은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자료를 읽는지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료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단원에서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관심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화성 유인 탐사? 나는 이거 관심 없는데? 관심 분야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그 자료에만 집중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냐면 이 자료는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려 있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료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학습 목표 좀 봅시다. 여러분 교과서에 몇 쪽이에요? 학습 목표가? 10쪽인가요? 10쪽을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는 10쪽입니다. 자, 1단원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의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학습 목표 1. 학술 정보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술 정보. 여러분, 학술 정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그쵸?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학술 정보가 뭐예요? 라고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학술 정보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걸요? 머릿속에 정리가 개념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학습 목표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글을 읽을 때 학술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 설명해주면 체크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럼 좀 길잡이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술 정보가 무엇이고 학술 정보의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학술 정보의 성격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이 학습 목표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대상과 그 다음에 내가 글을 혹은 정보를 조직한단 말이에요. 그 글을 조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면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정보를 조직하고 분석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좀 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전달에 적합한 언어 표현 방법을 익혀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통해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체크한 게 일단 뒤에서 학술 정보가 무엇인지 나오면 체크한다. 유형과 성격을 체크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대상하고 목적,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어 표현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글 속에서 학술 정보의 유형 중에 이 글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떠한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건데 그 의사소통을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이 글을, 이 정보를 조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학습 목표에서는 그런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밑줄 쳐놓고 밑줄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짚어보기. 짚어보기는 옆에 11쪽에 있어요. 11쪽 한번 보세요. 자, 짚어보기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이 화면에서 훑어봅시다. 주황색 제목. 첫 번째,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제일 먼저. 학술 정보의 유형과 성격. 이거 많이 봤죠? 네. 그치? 이거 선생님 좀 전에 학습 목표 공부할 때 학술 정보가 뭔지,
학술 정보의 유형이 뭔지, 성격이 뭔지 이거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랬는데 옆에 11쪽 와서 짚어보기 보니까 이게 바로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습 목표를 잘 체크하고 짚어보기를 잘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 실려있는 글들을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의 유형과 분석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학술 정보는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이다. 여기 비춰주세요. 학술 정보는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이다. 여기 비춰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학술 정보의 개념이에요. 학술 정보의 개념. 아까 선생님이 막 괜히 큰 소리로 여러분 학술 정보 알아요? 내가 학술 정보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학술 정보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뭐라 그런다고요? 학술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학술 정보에는 문서 자료, 인터넷 자료, 면담 자료, 조사 자료 등 여기 밑줄 치세요. 학술 정보에는 문서 자료, 인터넷 자료, 면담 자료, 조사 자료 등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왜 밑줄 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유형. 그렇지. 이건 뭐예요? 학술 정보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학술 정보는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되는 정보인데 이 정보의 유형에는 문서 자료라든지 인터넷 자료, 면담 자료, 조사 자료 등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학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거기로 넘어가세요. 다음 단락으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부분에 학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이에요. 밑줄 쳐보세요. 학술 자료 뭉치로는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밑줄 치세요. 국가 지식정보유통망이나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 학술연구정보서, 정보 서비스 등의 학술 정보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학술 자료 뭉치들 이라고 써주세요. 글씨가 좀 선생님이 엉망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왜냐면 이 펜으로 쓰는데 이 펜 자체가 필기감이 좀 떨어져서 알아보는 데는 문제 없죠? 네.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 뭉치들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국가전자도서관, 자료공동목록 시스템,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 주소를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걸 선생님이 왜 지금 적어줬느냐. 이걸 여러분 지금 뭐 필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학술자료 뭉치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사이트를 정리해 놓은 걸 필기해 놓을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연구계획서를 쓰게끔 할 거예요. 연구계획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찾아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게 이 학술 자료 뭉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DBPR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선생님 DBPR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DBPR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할지 주제 같은 거 찾거나 논문 같은 거 찾아볼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술 자료를 뭉치니까 알고만 있으세요. 나중에 자료 검색해 보세요. 그럴 때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정보의 체계적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이죠. 자, 여기는요.
교과서 10쪽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대상을 분석할 때는 먼저 담화나 글의 주제에 대한 대상의 관심이나 요구를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주제와 관련된, 여기서부터요. 주제와 관련된 대상의 지적 수준과 사전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상의 지적 수준,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정보의 양과 그 정보의 수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1학년 때 사서 선생님, 유은혜 선생님이랑 소논문 쓰기 한 친구들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저요. 있죠? 저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단미의 해움 수업 들었던 친구들 있어요? 네.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 글쓰기를 할 때 맨 처음에 글을 딱 쓰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굉장히 막막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냐면요. 내가 쓴 글을 어떤 사람이 읽을 것인지 먼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글을 읽을 사람의 지적 수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대학생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사전 지식이 파악되어야지만 내가 준비해야 할 정보의 양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세 번째 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밑줄 치세요. 한 줄 내려와서. 한 줄 내려와서 끝에요. 그리고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 중 자신이 담화나 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그거 밑줄 쳐주세요. 이게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이죠. 내가 정보를 전달할 건지 글을 쓰는 목적이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인지 아니면 친교나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구성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보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아까 주황색으로 제목 달려 있었는데 여기 정보의 체계적 조직이라고 있었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선생님이 띄운 글은요. 정보의 체계적 조직. 여기에서는 정보에 그러면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지적 수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글을 써요. 근데 이 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하느냐? 화면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통일성 있게 조직해야 되고 응집성 있게 조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책에다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빈 공간 적당한 데다가 정보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부분 옆에다 통일성, 응집성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아래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글을 쓸 때 주제를 정하잖아요. 주제하고 관련이 없는 게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게 바로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응집성이에요. 응집성이 뭐냐면 정보들이 형식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 어떻게 연결되느냐? 유기적으로 연결된대요. 유기적으로. 이게 바로 응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응집성을요. 어제 비가 왔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여러분 이게 응집성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색하잖아요. 안 어색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제 비가 왔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뭔가 그래서. 어색하죠? 뭔가 이 문장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어제 비가 왔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줄, 20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왜 문제가 있어요? 유기적으로 문장들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집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집성 있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어제 비가 내렸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 어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입성이 있어요.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가 왔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응집성을 확보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성은 보통 연결어라든지 접속 부사 이런 걸 활용해서 응집성 있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글을 통일성 있게 써냐, 그 다음에 글을 응집성 있게 써냐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정확하고 논리적인 정보 표현과 전달. 두 번째 줄 끝이에요, 여러분. 화면의 두 번째 줄 끝. 밑줄 주세요. 표현의 객관적, 감명성, 논리성에 유의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밑줄 써놓으세요. 우리가 정확하고 논리적인 정보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감명성, 논리성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쯤 궁금해지죠? 객관성은 뭐지? 감명성이 뭐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어서 보세요. 표현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화자나 필자는 적절한 증거 없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객관성이에요. 그럼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글을 하나 줘요. 글을 하나 주고 여러분 이 글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글을 쓰는데 설득하는 글을 쓰는데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해요. 증거를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썼을 때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현의 객관성입니다. 넘어가서 감명성 있네요. 표현의 감명성. 이건 뭐냐면 불필요하고 수식어를 남발할 필요 없어요. 특히나 논리적인 글에서 부적적인 글쓰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피동문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모든 걸 명사화시켜요. 그래서 글이 막 늘어져요.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주의할 점들을 지키면 표현할 때 감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논리성 있어요. 표현의 논리성을 위해서는 부정확한 표현 쓰지 말아야 되고 중의적인 표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논리성을 우리가 갖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냐?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사전에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교과서는 12쪽입니다. 12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12쪽 보시면 소단원 1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밑에 소단원 1에 실려있는 글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화성 유인 탐사를 그렇지. 향해.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 이게 제목입니다. 이 글은요.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한 설명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힌트를 드렸어요. 설명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선생님 숙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단원에선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글이 실린 이유가 이 내용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화성 유인 탐사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 혹시나 수업 전에 한번 오늘 뭐 배우지? 그러고 훑어본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내용이 되게 어렵다 이거. 아 이거 편히 읽히는 글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주제도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읽힐 만한 주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화성 유인 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소단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세요. 넘어가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학습 목표와 짚어보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소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자, 일단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예요.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글을 쓸 것인지, 뭘 주제로 글을 쓸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될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이 글의 주제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소단원에 실린 글의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냥 나와버렸네. 자,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요. 화성 유인 탐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요. 주제가 화성 유인 탐사거든요. 그러면 이 글을 왜 썼냐? 화성 유인 탐사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혹은 더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 글을 읽은 예상 독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거 누가 읽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찾아서 읽겠어요? 화성 탐사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화성 탐사에 관심이 있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글의 주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을 쓸 것인지 그 목적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를 생각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연결되나요? 학습 목표랑 짚어보기에서 했던 내용이랑? 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연결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과서 훑어보시면 탐사 궤도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화성을 착륙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성 이륙 시 연료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 다음에 참사가 아니야. 이건 참사야. 이거는 탐사지. 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내용을 정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화성 탐사 과정을 그걸 주제로 담고 화성 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화성 탐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또 이거에 대해서 정보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내용들을 실어야 될까? 처음에 탐사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성에 착륙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성을 이륙할 때는 연료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글쓴이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의 주제를 정하고 이 글을 왜 쓰는지 목적을 정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글을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글에 실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중에 가질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가정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지금부터 활동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활동을 한번 보고요. 이제 선생님이 화면 공유하는 거는 끝낼 거예요. 활동을 보시면 5명에서 6명씩 선생님이 지금부터 무작위로 모둠을 구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둠을 구성해 주면 그 모둠원들끼리 모이게 될 거예요.
자, 총 몇 모둠이냐면 심화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가 38명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선생님이 7모둠으로 나눴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1모둠이 처음부터 14쪽까지, 2모둠은 15쪽부터 뭐 16쪽 5번째 주까지 이렇게 다 잘라놨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실어줄 테니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아, 오늘 선생님이 5명에서 6명씩 모둠을 구성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이 모둠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발표 준비를 하게 되겠구나. 그런 흐름만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모둠을 구성해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모든 학생이 본문을 다 읽어야 돼요.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게 12쪽부터 24쪽까지거든요. 12쪽부터 교과서 12쪽에서 24쪽까지가 본문이에요. 아니, 많지 않아요. 마음 잡고 읽으면 20분이면 충분히 읽어요. 전체 학생이 본문을 다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둠별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치면서 읽는 모둠별 활동을 할 거예요. 2가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모둠별로 모여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거예요. 여기서 의견 나누는 것까지 선생님이 알려줘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맡은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친구들한테 질문하고요. 또 이해한 친구들은 대답해줘요. 이해가 안 된 거는 이해가 안 됐다고 체크해 놓은 상태로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밑줄치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밑줄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모둠이 1모둠부터 7모둠까지 각 맡은 부분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모둠, 1모둠 먼저 발표하고 1모둠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2모둠 발표하고 2모둠이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모둠까지 발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 소단원 1의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혼자서 내용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 오늘 할 일. 자, 5명에서 6명씩 모둠을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둠별로 모여서 뭘 정하는 거냐면 사회자 1명, 기록자 1명, 발표자 1명을 정해주세요. 선생님 5명에서 6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나 3명은 뭐예요? 2명이나 3명은 그냥 모둠 구성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서로 밑줄 치고 질문하고 대답할 때 같이 모둠에 참여해서 그냥 같이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회자 1명, 기록자 1명, 발표자 1명을 정해주세요. 오늘. 알겠어요?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네. 2번째로 이 중에서 기록자로 뽑힌 친구는요. 선생님이 좀 이따 공유 PPT를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채팅방에다 그 공유 PPT URL을 띄워놓을 건데 그걸로 모든 구성원으로 온 학생의 학번과 이름만 오늘 알려주면 끝이에요. 수업이요. 알겠죠? 잘 모르겠어도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 안내해 줄 거예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모둠을 어떻게 활동을 해요? 이제 활동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소회의실로 여러분들을 배정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소회의실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마이크 다 킨 상태에서 이야기해야 돼요.